빨리 내리나 늦게 내리나 통화 정책은 풀리는 쪽으로 가줄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잭스홀 미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줄줄이 연설을 진행합니다. 일단 오프닝에서는 캔자스시티의 연방준비은행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 슈미트가 연설을 하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에도 수많은 전 세계에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이 줄줄이 연설을 진행하고, 그리고 영국의 은행 총재 또한 BIS 국제결제은행의 총괄 관리자 또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연설을 합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총재와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 위원, 그리고 브라질 은행 총재까지.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그리고 통화 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모세혈관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월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를 움직이는 높으신 분들의 중점적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 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잭슨홀 미팅의 상황은 뭐냐? 미국의 페드와 함께 죽느냐 사느냐 중앙은행이 문제로다.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런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례 기조연설을 앞두고 연준의 입장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연준은 두 가지 경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닉 티밀하우스가 주장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일단 9월에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다음에 시장 흐름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작용되고 완화적인 정책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돼서 인하 속도를 높이거나 인하 속도를 다시 줄이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빅스텝 인하해가지고 확 금리 세게 인하해버렸다가 시장이 또다시 소비가 강화되고 또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안전하게 25bp 일단 내리고 나서 그 뒤에 상황 흘러가는 거 보고 더 빨리 내려줄지 천천히 내릴지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지금 연준의 핵심 위원들의 컨센서스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IO 릭 레이더 같은 경우 연준은 금리를 50bp 빅스텝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채권을 담당하는 금리에 거의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금리에 통달한 채권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연준이 9월에 바로 금리를 50bp 인하해서 성장을 대점화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많이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할 때 해줘야 된다라고 이런 의견을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다. 공통적으로 확실한 건 뭡니까? 경제를 축소해서 통화정책을 축소하는 국면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확장하는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초당적인 사안인 것. 다만 그 통화정책 확장과 유동성 공급을 가파르게 해줄 거냐 아니면 천천히 속도 올리면서 해줄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때 어쨌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까? 글로벌 유동성 인덱스 흐름을 보면 우리는 위축 국면에서 확장하는 국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내리나 늦게 내리나 통화정책은 풀리는 쪽으로 가줄 겁니다. 그리고 우에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공식 석상에서 함부로 금리 올렸다가 시장 다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 흔들리니까 지금 앞에 나와서 어떤 얘기 해주고 있습니까? 금융시장 아직 불안정하다. 물가가 높아진다고 판단 시 그때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물가 높아진다고 판단 안 되면 지금 금융시장 불안정하니까 우리 그냥 미국 말 듣고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 계속 눈치 보기 장세할게 하면서 매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올해 중요한 이벤트 대선이 있는데 미국 거슬리게 하면은 안 된다. 미국 눈치 살살 보면서 금리 인상 좀 자제하고 눈치 보겠다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글로벌 유동성 확장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크립토 시장의 달러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핵심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식으로 출렁대면서 하락세기를 보이면서 약보합을 하고 있는데 왜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상승할까? 누군가가 던질 때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 민팅 해가지고 바닥에서 줍줍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잭슨 홀 미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 사안 뭡니까? 바로 미국의 대선이 다시금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역전했고 펀드 스트릿의 CEO 톰리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트럼프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과 경기순환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크립토 투자자들의 지지율과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더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에 반응하듯 대형은행과 금융 엘리트에 이제는 맞서 싸울 때다.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기존 이 레거시 금융의 새로운 신흥 금융인 바로 디지털, 비트코인과 크립토로 맞서 싸워야 된다. 그만큼 크립토 시장이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 뭐였습니까? 트럼프의 장남이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우리는 곧 엄청난 무언가로 크립토 시장 세계를 뒤흔들 거다. 탈중앙화 금융은 미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디파이를 언급합니다. 분명히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장남 차남까지 계속 디파이를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 탈중앙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트럼프 일가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파이는 뭡니까? 바로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디파이가 성장하면 크립토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충분히 고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지금 수감 중인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내달 29일 날 출소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이고 창펑자오는 이전에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자금 세탁과 미등록 증권 판매법으로 수감을 진행했는데 기존의 크립토 시장의 왕이라고 불렸던 창펑자오가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기환한다라는 거 분명히 또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축입니까? 중국의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가 다시 기환한다라는 것. 중국도 최근에 다시 컴백을 한다라는 완화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 창펑자오의 귀환과 함께 맞물리면서 중국도 복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과 가장 밀접한 브릭스의 핵심 주축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국제 무역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총 2곳을 설립하겠다라고 푸틴이 정식으로 발언을 해줬다. 그 얘기는 뭐냐? 완전한 러시아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완전 개방을 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제재로 국제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이 크립토 시장을 통해서 이 국제 무역 제재를 해소하고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도입하려는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브릭스 페이먼츠. 여기에 핵심 주축 누구입니까? 중국과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브릭스 페이먼츠 시스템, 브릭스 결제 프로토콜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수면 아래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곧 어떤 겁니까?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탈달러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그렇다고 뭐 탈달러를 한다라고 해서 달러가 망하고 달러의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달러의 힘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조금씩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방증을 하듯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들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서둘러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탈달러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탈중앙화 금융인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방향성은 지금 잘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조급 지급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출시하겠다 하면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가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 CA와 협력해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쏴주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하겠다. 이런 혁신적인 움직임이 핵심적인 아시아의 금융 허브와 대형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서서히 전 세계가 기존에 낡아빠진 전통 시스템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동되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단기적인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고 61.2K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항을 받았던 마의 구간인 이 전 고점이자 62.7K 부근 위로 확실하게 이번 주 주말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확장세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해주면서 약간의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알트코인 시즌 데이터를 보더라도 알트코인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인덱스도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던 알트코인 시장도 약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더 긴 사이클로 봤을 때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지금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작년 9월, 10월 알트코인이 완전 망한다. 알트코인 다 종이 쪼가리 쓰레기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자발트나 무분별하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펀더멘탈을 인정받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커질 수 있는 알트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핵심 섹터들을 살펴보면 주간 상승률 1위 바로 바이낸스 창펑자오 출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낸스 생태계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트론 생태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트론의 탈중앙 거래소인 썬토큰과 트론 그리고 썬도그 등등 트론 관련 생태계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하이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생태계가 아닐까.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대표적인 근본 레이어 1 프로토콜인 아발란체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새로운 신탁 펀드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트러스트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아발란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거기다 박차를 가하듯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 펀드를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출시했다. 근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FOBXX는 블랙록 다음으로 가장 큰 RWA 자산 토큰화 펀드인데 여기가 아발란체 네트워크에도 확장을 한다라는 거 충분히 아발란체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알트코인들 소식들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기회비용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의 유입 압력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큰 조정을 받으면서 빨간 구간에 있었는데 다시금 초록색 구간에 들어오면서 지금 사이클 최저점 바닥 사이클부터 이런 움직임 몇 번 있었습니까?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이 빨간색 구간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랠리가 펼쳐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 구간을 이제 지나왔고 여기서 다시 올려쳐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지금 6일 연속 계속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관 ETF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의 움직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보합 횡보하면서 비트코인 디맨드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면서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아직까지 수요가 확실하게 0 이상으로 양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 수요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고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거시경제 분위기가 확실하게 조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움츠려 있던 눈치 보기를 했던 그런 자금들 수요가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채굴자들의 심리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하고 해시레이트까지 하락하면서 채굴자들의 심리도 완전히 붕괴가 되고 영세한 채굴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파산하고 항복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금 해시레이트도 상승하고 해시 난이도도 상승하면서 다시금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기 돌리면서 비트코인 서로 생산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고 세계 2위 채굴기업인 클린스파크 또한 확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지아주 달튼에서 비트코인 채굴 확장을 위해 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이클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클린스파크도 더욱더 채굴 사이즈를 확장시키면서 본격적인 본게임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탑 트레이더들의 단기적인 롱숏 비율을 보면 탑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을 63%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상승을 보고 있고 그렇다고 탑 트레이더들이 롱을 많이 잡았다고 무조건 시장이 상승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탑 트레이더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시장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매물대 같은 경우는 62K에 희미한 매물대가 있다. 이 구간을 아까 차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62K 저항을 소화해주는 게 중요하고 하단으로는 사실 이렇다하게 굉장히 강한 매물대는 없다. 하지만 58K 이하부터 희미한 매수벽이 있다. 지금은 상방도 하방도 이렇다 할 엄청난 강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큰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현재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두 번째로 큰 보라 고래들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반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은 아직도 지금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눈치 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보라 고래들이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이 갈색 고래까지 고개를 충분히 들어준다라고 하면 62K 이번 주 중으로 다시금 돌파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체크하기 위해서 청산맵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우선은 61K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단 62K까지 굉장히 큰 숏 청산 물량이 있다. 충분히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1K 정도만 올려줘도 이만큼의 청산 물량을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일단 하단은 59K 부근부터 굉장히 강한 롱 물량이 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을 한 번 더 내려주면서 앞자리를 바꿔주고 패닉을 만들어서 이 물량을 받고 올리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만 가격 올려줘서 62K를 시도를 해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사이클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사이클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은 사이클 탑파인더 CTF 지표를 보면 보통 사이클 최고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CTF 흐름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잘 흘러가다가 최근 기나긴 4개월이 넘는 조정으로 인해서 CTF가 다시 하락했는데 과거의 역사적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하고 나와야 될 때는 과거의 패턴과 비슷하게 CTF가 이런 고점을 찍어줬을 때지 지금은 아니다. 아직도 과거의 CTF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자리에서 개미들,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면서 시간을 더 질질 끌어줄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기고 나면 다시금 과거의 CTF 고점 수준까지 이격을 좁혀주면서 본격적인 메인 DC, 메인 광기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